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356주년 개천절 저녁 8시 뉴스 시작합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최혜병 특검법을 두고 내일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루어집니다.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혹시 모를 이탈표 단속에 나섰고, 민주당은 여당이 김건희 여사의 호위병이냐며 특검법을 통과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조윤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제2요구, 즉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내일 특검법 재표결과 관련해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 여러 생각이 있을 걸로 알지만 특검법은 부결시키는 게 맞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입니다.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돼서는 사법 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추진하는 국민의힘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제2요구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온 법안이 통과되려면 국회의원 과반 출석에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여당 내에선 특검법이 나쁘다 하더라도 김 여사 책임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정치적으로 풀어야 한다는 등 재표결 이후 김 여사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부결되더라도 다시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윤 대통령과 여당 원내 지도부의 어제 만찬이 표 단속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하루 종일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민들 속을 뒤집어 놓더니 해 떨어지자마자 자기 식구들과 술판을 벌인 것입니다. 재표결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오늘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검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혐의 없음이 명백한 사안이란 입장을 냈습니다. 여당 내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진 않을 거란 전망이 많지만 무기명으로 진행되는 만큼 결과를 예단하긴 어렵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이른바 공격 사주 의혹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김 전 행정관과 대통령 부부는 친분이 없다며 그 연관성을 일축했는데 이 의혹을 둘러싼 여권 내부의 파열음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성훈 기자입니다.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탈당에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허위 공격 사주는 선을 넘는 해당 행위라며 강경 대응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당이 알고서도 묵인한다면 공당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대통령 부부는 김 전 행정관과의 친분이 전혀 없다며 연관성을 일축했습니다. 한 대표는 대통령 부부가 무관할 거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진상규명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들께서는 그런 형편없는 보안의식과 공적의식이 있는 사람이 중요 공기관에 임용된 것 자체에 대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당대표 경선에 나섰던 윤상현 의원은 전당대회 과열 경쟁에서 나온 개인의 일탈 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김대남은 기본적으로 나경원 캠프 핵심 총괄이고 정말 큰 역할을 했고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은 나경원 당대표 만들기 위한 거죠. 나 의원은 이에 대해 전당대회 당시 김 전 행정관으로부터 관련 내용을 들은 적이 없고 자신도 언급한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개인적 일탈을 키워 야권의 탄핵 시나리오에 걸려든 꼴이라고 당 지도부를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가 여권 내 갈등으로 커지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배후 세력이 일단 없다라고 생각되는데 그걸 떠나서 감찰을 계속 탈당했는데 진행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또 시그널을 줄 수가 있는 것. 친한계가 진상조사를 강조하는 건 김 여사 관련 의혹과 의정 갈등 등으로 당정 간 긴장 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당이 주도권을 쥐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SBS 국회에서 어제 이화영 경기도 전 평화부지사만 참석한 채 검사 탄핵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걸 두고 검찰이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그건 정치 검찰임을 입증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어제 국회 박상용 검사 탄핵 청문회가 이화영 경기도전 평화부지사만 참석한 채 이루어진 데 대해 입장문을 내며 반발했습니다.
사법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행태라며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으로 중대 범죄로 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해 정치검찰임을 입증한 거라고 쏘아붙이면서 권력 뒤에 숨어 법에 따른 청문회에 불출석하지 말고 링 안에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청문회에서 공개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녹취 파일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지난해 7월 변호사와 접견 당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의혹을 폭로하려 해 두렵다고 하는 이 전 부지사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재판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저는 사직을 굉장히 두려워요. 윤지사 쪽이 후원금을 냈고. 짜깁기 된 녹취라는 이 전 부지사의 반발에도 국민의힘은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민주당은 전체 녹취록을 보면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걸 걱정하는 내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SBS 이현영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레바논에서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군에서 처음으로 전사자가 나왔습니다. 헤즈볼라의 만만치 않은 저항 속에 이스라엘군 8명이 숨졌고 탱크 석 대가 파괴됐습니다. 먼저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어둠 속에서 폭발음과 화염이 이어지더니 날이 밝자 심하게 부서진 건물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도심과 교회의 헤즈볼라 시설을 잇따라 공습했습니다. 지중해 쪽에서 순항 미사일도 발사됐다고 영국 BBC는 전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은 레바논 남부 지상전에 병력을 추가 투입하며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산악작전에 특화된 보병여단과 기갑여단 등을 추가 배치했다며 작전 영상도 공개했습니다. אנחנו בעיצומה של מלחמה קשה נגד ציר הרשע של איראן שמבקש להשמיד אותנו. זה לא יקרה. 헤즈볼라는 240발 넘는 로켓을 쏘며 거세게 맞섰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 남부 마을에 침투한 이스라엘군과 전투를 벌여 패퇴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격렬한 지상전에 이스라엘군에서 처음으로 8명의 전사자가 나왔고 탱크도 3대 파괴됐습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006년 레바논 침공 때처럼 헤즈볼라 괴멸이 만만치 않은 목표라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국경을 넘은 탱크가 로켓 공격을 받아 4명이 전사한 것을 시작으로 34일간 전면전을 벌였지만 고전 끝에 레바논에서 철수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거듭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ما به دنبال جنگ نیستیم. این اسرائیل که ما رو وادار میکنه که عکس العمل نشون بدیم. اسرائیل در مهمان ما رو در 레바논 교전이 확대되고 이란과 이스라엘이 서로 보복을 위협하면서 확전 우려는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쏜 지 하루 만에 유엔 안보리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미국은 공격을 받은 이스라엘이 맞대응에 나설 권리가 있다면서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하는 건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은 안보리 긴급회의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식의 폭력을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It's high time to stop the sickening cycle of escalation after escalation that is leading the people of the Middle East straight over the cliff. 하지만 회의는 이란을 규탄하는 미국과 이스라엘 책임론을 제기한 러시아가 맞서면서 해법 모색은커녕 상임 이사국 간 대리전으로 흘렀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서로에게 공개 위협을 이어갔습니다. The consequences Iran will face for their actions will be far greater than they could ever have imagined. Iran is fully prepared to take further defensive measures if necessary to protect its legitimate interests. 이스라엘은 미사일로 공격한 이란을 규탄하지 않았다며 구테르스 사무총장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이스라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이 이란 공격에 대응할 권리가 있다면서 지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이스라엘의 대응은 이란의 공격에 비례해야 한다며 이스라엘 내에서 검토 중인 걸로 알려진 이란 핵시설 공격은 안 된다고 못 박았습니다. Would you support an attack on Iran's nuclear sites by Israel?
The answer is no. 미 국무부는 이란에 새 제재를 부과하거나 기존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성모. 네, 요즘 공원이나 다 같이 쓰는 운동장에서 여러 명이 모여서 함께 무리지어 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같이 뛰다 보니까 시끄러울 때도 있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불만이 커지자 일부 지자체들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단체 달리기 장소로 인기가 높은 서울 반포 종합운동장. 수십 명이 한꺼번에 뛰는 모습이 자주 목격되곤 합니다. 그냥 막 소리 지를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좀 불편해요. 그냥 굳이 무리지어서 뛰려고 따로따로 좀 때렸으면 좋겠어요.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늘면서 지자체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서초구청은 5인 이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다는 트랙 이용 규칙을 운동장 주변에 내걸었습니다. 5명 이상 달릴 경우 인원 간 간격을 2m 이상 유지해야 하고 어기면 현장 관리 직원이 퇴장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단체 달리기를 제한한 겁니다. 뛰는데 방해되니까 트랙 밖으로 비켜달라고 소리도 치고 그 트랙에서 뛰는 모습을 사진을 찍겠다고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고 뭐 여기 이런 사례들이 자꾸 발생을 하다 보니 서울 송파구는 석촌호수 주변에 3명 이상 달리기를 자제해달라는 현수막을 내걸었고 경기 화성시도 동탄 호수공원에 러닝크루 출입을 삼가달라고 권고했습니다. 부딪힐까 봐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도 있긴 있죠. 왜냐면 애들은 어른하고는 좀 주의를 좀 덜 살피긴 하니까. 20명 이렇게 넘게 있다고 하더라도 소그룹을 해가지고 질서 정연해서 레인을 뭐 한 2개 정도만 한다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함께 땀 흘리며 즐기는 러닝크루 활동. 다른 보행자에 대한 배려가 뒷받침될 때 성숙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SBS 정혜진입니다. 요즘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자 정부가 수상한 거래에 대해서 집중 점검에 나섰습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20억 원 넘는 아파트를 사들인 사람이 있었고 또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주소로 옮겼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수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올해 초 부친이 전세로 살고 있던 서울의 아파트를 사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이 필요했던 A씨. 감정가 22억 원의 절반인 11억 원 대출한도 규제에 전세보증금이 대출한도에 포함됐기 때문에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대출 한도를 늘리기 위해 부친을 잠시 다른 주소지로 옮겼다가 대출을 받은 뒤 다시 전입시킨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21억 고가의 아파트를 부모에게 빌리고 증여받고 대출받아 결과적으로는 자기 돈은 전혀 들이지 않고 구입한 편법 증여 의심 사례도 있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45개 아파트 단지 등을 조사한 결과 이런 위법 의심 거래 397건을 확인했습니다. SNS 오픈 채팅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도모한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 아파트를 7차례나 매물로 재등록한 공인중개사 등을 적발하였고 강남구가 52건으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49건, 서초구 35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거래 42만여 건 가운데 11.5%가 직거래인데 이 가운데 편법 증여 등이 의심되는 160건 거래도 적발해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습니다. 친족 간 편법 증여나 시세 포착이 어려운 분양권 다운계약서에 대해서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장 질서 교란 행위가 있으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는. 지속된 적발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이 지난 5년간 편법 증여 등 부동산 탈세로 추징한 세금이 1조 7천억 원을 넘기고 부동산 관련 증여와 양도세 등을 고의적으로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하는 규모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SBS 의대 교수들이 오늘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였습니다. 교수들은 정부가 의학교육 평가 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정부는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소식은 김지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불법 증언 밀어붙인 책임자들 물러나라! 물러나라! 오늘 낮 대통령실 근처인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 앞 검은 마스크를 쓴 의과대학 교수들이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주최 측 추산 500명, 경찰 추산 400명이 모였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의평원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의평원, 즉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전국 40개 의대를 정기적으로 인증합니다. 그런데 교육부는 지난달 25일 의평원 관련 시행령의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의대 교육 여건이 나빠질 경우 의평원이 불인증하기 전에 의대 측에 1년 넘게 보완할 시간을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의대 교수들은 의대 증원에 따른 교육 여건 악화가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정부가 시행령을 동원했다고 비판합니다. 임상 실습을 할 병원이 부족해도 가르칠 교수가 없어도 의평원의 심사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악의 수를 두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의료계 측 의평원이 까다로운 인증을 예고하자 정부가 시행령으로 맞대응하면서 양측 갈등이 격화하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오늘 시행령은 변함없이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의료개혁 완수란 입장도 연일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젯밤 여당 원내 지도부와의 만찬에서 의료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 의료개혁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개혁에 신용만 해선 안 되고 끝까지 못 가더라도 성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징검다리 연휴의 개천절인 오늘 나들이 가신 분들 많았습니다. 하늘도 먼지 하나 없이 맑고 날도 선선해서 가을 정취를 물씬 느낄 수 있었는데요. 주말까지도 이런 날씨가 계속된다고 합니다. 서동균 기자가 둘러봤습니다. 형형색색 코스모스 꽃밭에 나들이객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가족과 어깨동무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연인과도 꽃을 배경 삼아 추억을 남깁니다. 모처럼 나온 거라서 이제 저희가 원래는 동네에서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모처럼 이렇게 꽃을 이렇게 넓은 꽃을 처음 봤거든요. 최근에는. 그래서 너무 예쁘고요. 그리고 애기랑 사진도 찍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함께 꽃잎을 만져본 아기는 휘둥그레 눈동자가 커집니다. 가을을 제대로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고 꽃 보고 손으로 만지기도 하고 이게 다 체험을 해보는 것 같아서 엄청 기분 좋게 보는 것 같습니다. 개천절이자 징검다리 연휴 기간인 오늘 전국 곳곳 관광지는 나들이객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다양한 먹거리는 기본, 공연과 기념품 판매까지 각종 행사들이 이어졌습니다. 자그마한 놀이기구에 오른 아이들 얼굴엔 한박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엔 비가 조금 내렸지만 서울 낮 최고 기온 22.5도, 파주 22.3도 등 전국이 14에서 22도로 야외 활동하기 대체로 좋은 날씨였습니다. 수도권 지역은 먼지 하나 없는 청명한 하늘이었습니다. 서울의 가시거리는 50km나 됐고 파주의 전망대에선 저 멀리 밭일을 하는 북한 주민들 모습이 보였습니다. 내일도 낮 기온이 서울과 대전 24도, 강릉 22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7도에 머물면서 활동하기 좋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선선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SBS 서동균입니다. 세금을 들여 외국 출장을 다녀온 정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보고서를 썼는데 다른 기관의 보고서를 그대로 베껴 제출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한 기관에선 보고서의 절반을 나무위키 같은 인터넷 백과에서 복사해온 엉뚱한 내용으로 채우기도 했습니다. 박창근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지난 5월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ATD의 컨퍼런스 행사입니다. 인적 자원 개발 분야의 세계 최대 규모 민간협회인 ATD가 주최한 이 행사에 한국표준협회와 8개 공공기관이 단체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SRT를 운영하는 SR 등 3개 기관이 한국표준협회 출장 보고서의 일부 내용을 그대로 베낀 걸로 확인됐습니다. 세계적인 작가 다니엘 핑크 등 연사들의 강연 관련 내용을 비교해보면 SR과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한국도로공사 보고서 내용이 한국표준협회 보고서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듯 같았습니다. 새 공공기관이 지출한 출장 경비는 9천만 원에 가깝습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는 여러 기관이 함께 일정을 진행하고 공유하기 때문에 보고서가 유사할 수 있다고 해명했고, SR은 관련 내용에 대해 표준협회 리포트와 동일하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른 내용은 자체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대 효과라든가 시사점이라든가 그 부분들에 대한 거는 기술이 아마 다를 거거든요. 지난 4월 SR 직원들이 유럽과 호주로 각각 다녀온 재난방지 연수출장 보고서들엔 연수 취지와 관련 없는 방문 국가의 역사, 기후 등에 대한 정보가 보고서 내용의 절반 정도 되는데 나무위키나 위키백과에 나오는 인터넷 글을 그대로 붙여넣기도 했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와서는 여전히 복붙 보고서로 이렇게 보고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SR은 유럽과 호주 출장 보고서는 주관기관인 한국방재협회 보고서를 참고했다며 해당 내용이 나무위키나 위키백과를 베낀 건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우리 과학자들이 외국으로 떠나고 있습니다. 나이와 국적 관계없이 과학자를 데려오려 힘쓰는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나라에선 이공계 석학들이 정년이 되면 몸담을 연구기관조차 마땅치 않기 때문인데요. 이들의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가 있긴 하지만 실제 적용된 사례는 하나도 없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현택환 서울대 석자 교수는 노벨 화학상 후보로도 거론되는 나노 분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만 60세가 된 올해도 네이처 등 유명 학술지에 10편이 넘는 논문을 게재하는 등 왕성한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대학원생 지도교수를 맡지 않으려고 고심 중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원에 들어오게 되면 한 5년, 6년 뭐 그렇게 걸리거든요. 실제로 교수가 은퇴해버리면 지도교수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60언저리의 서울대 교수들 사이에선 이렇게 대학원생을 받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이미 형성돼 있다고 합니다. 65세 정년을 전후로 아예 해외로 떠나는 이공계 석학들도 많습니다. 촉근 이론 등 물리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 성과를 남긴 이기명 전 고등과학원 부원장은 올해 정년을 맞아 중국 베이징 응용수학연구원으로 옮겼고 수학 분야 석학 최재경 전 고등과학원 원장도 은퇴 후 홍콩과 프랑스를 거쳐 올해부턴 미국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이에 관계없이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고 이공계 석학 유치에 사활을 건 과학기술 강국들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노하우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그냥 거의 사라지는 거예요. 거의 이제 사라지는 거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2016년부터 시행된 과학기술 유공자 지원법에는 유공자로 선정되면 정년이 지나도 정부 출연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이어갈 수 있게 했지만 지금까지 적용 사례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선정된 유공자 85명 중 64명, 75%는 이미 작고한 사람이었고 생존자 중 최연소자는 선정 당시 70세였기 때문입니다. 적극적으로 현역에 계신 분들을 유공자로 지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 제도가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 발전, 인재 양성과 직결되는 고급 두뇌 유치 노력은 충분한 건지,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점검이 시급해 보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지하철역 이름 옆에 특정 병원이나 회사 이름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겁니다. 특정 회사들이 입찰을 통해 돈을 주고 역 이름을 산 건데요. 매년 40억 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어서 서울교통공사의 만성 적자를 해결해 줄 사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공공성을 따져야 할 지하철역 이름에 단순히 돈을 많이 써낸 업체들이 선정된 걸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배성재 기자입니다. 이번 역은 강남 하루 플란트 치과역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서울 2호선 강남역 하차 안내음에 한 치과 상호가 소개됩니다. 올여름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역명 공모에 참여해 감정평가액의 2배가 넘는 11억 원에 3년간 병기 역명을 낙찰받은 겁니다. 강남역명에 개인 병원명이 함께 적힌 걸 두고 시민들 반응은 엇갈립니다. 돈 주고 광고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더 나은 지하철, 더 나은 시설을 사용하려면 저런 광고 정도는 괜찮지 않나라고. 공공적인 역이 자기 개인 상호를 위한 역은 아니잖아요. 대중성 있는 지하철역에다가 하는 거는 조금 2호선 성수역은 CJ 올리브영, 5호선 여의나루역은 유진투자증권이 따냈습니다. 지난해 발산역 역명 공모에선 한 개인 병원이 지역 대학병원인 이대 서울병원보다 입찰가를 850만 원 더 써내
영명을 낙찰받았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SNU 서울병원이 어딘지 아세요? 네, 말씀하시겠어요. 저기 뒤에 있는 이대병원인 줄 알았는데 솔직히 딱 발산력만 두고 보면 바로 앞에 있는 저 이대병원을 SNU병원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코레일 운영구간을 관리하는 국가철도공단도 병기영명 제도를 운영하는데 입찰 과정에 공공성 비중을 크게 배점한 뒤 공익기관엔 만점을 부여합니다. 그러나 서울교통공사는 구체적인 배점 기준 없이 응찰 금액이 같으면 공공성이 높은 기관 순으로 선정한다고만 심사 기준에 명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고 입찰가를 써낸 곳이 낙찰을 받게 되는 겁니다. 논란이 이어지자 서울교통공사는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 방향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배성재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소래포구 근처에 있는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큰 불이 나 그 안에 쌓여있던 어망이 불에 타버렸습니다. 인천시는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어민들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광현 기자입니다. 포구 맞은편 비닐하우스 단지에 시뻘건 불길이 가득하고 검은 연기는 하늘을 뒤덮습니다. 연기가 하늘로 쏟았고 펑펑 하고 터지는 소리 났어요. 오늘 새벽 3시 반쯤 인천 소래포구 근처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소방 출동 4시간 만에 꺼졌지만 비닐하우스 8동이 모두 타면서 안에 있던 어망 등이 불타 소방서 추산 2억 7천만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가을 조업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게 그을린 슬레이트 벽 사이로 불길이 뿜어져 나옵니다. 가운데! 오후 2시 50분쯤 충남 예산 응봉면 감자 저장용 저온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창고 안에 있던 작업자 2명이 대피하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창고 내부 칸막이를 설치하던 작업자들이 용접을 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아침 8시쯤엔 경기 시흥시 정왕동에 있는 종이필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2층짜리 공장 건물이 모두 탔습니다. 공장 내부에 종이 20톤 등 가연성 자재가 많이 쌓여 있어서 진화 작업은 4시간 넘게 걸렸습니다. 소방당국은 공장 내부 종이 뭉치에서 불이 시작된 걸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BS 편광현입니다. 제18호 태풍 끄라톤이 타이완에 상륙했습니다. 컨테이너를 날릴 정도의 강력한 바람에 2명이 숨지고 200명 넘게 다쳤고 인구 밀집 지역인 타이완의 서남부 일대가 사실상 마비됐습니다. 베이징 권란 특파원입니다. 타이완 남부 까오슝 항구, 층층이 쌓인 컨테이너가 바람에 낙엽 날리듯 날아다닙니다. 태풍 상륙 소식을 전하던 기자도 강풍에 몸을 가누지 못합니다. 공포에 휩싸인 기자는 간신히 정신을 차린 뒤에도 기둥을 잡고 떨어지지 못합니다. 인도를 걷던 여성이 발걸음도 제대로 떼지 못하다 강풍에 밀려 도로 쪽으로 날아갑니다. 대형 버스와 오토바이에 치일 뻔한 아찔한 순간입니다. 태풍 끄라톤이 오늘 오후 12시 40분쯤 타이완 남부 까오슝에 상륙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하고 인구 밀집 지역인 서남부를 강타했습니다. 타이완 전역에 휴무령과 휴교령이 내려졌고 470여 편의 항공편과 150여 편의 여객선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남동부 타이둥현에는 최고 1000mm, 핑둥현에 800mm의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 산사태도 잇따랐습니다. 跟那直升机在打仗那种感觉，嘣嘣嘣嘣嘣嘣嘣这样子，长那么大快40年了，也是没有遇过这个问题啊。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210여 명이 다쳤습니다. 1명은 실종 상태입니다. 태풍은 주말까지 영향을 미친 뒤 타이완 북쪽 해상에서 소멸할 걸로 예상됩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태풍이 강타한 핑둥현의 한 병원에선 배전실 화재로 환자와 직원 등 9명이 숨졌습니다. 숨진 환자 대부분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었습니다. 화재 직후 300여 명의 환자가 긴급 대피했는데 강풍과 폭우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베이징
5년 전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낙태죄가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대체 법안이 만들어지질 않으면서 임신 중지에 쓰이는 의약품은 아직도 국내에 정식 도입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SNS를 통해 이런 의약품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박재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SNS 계정에서 임신 중지에 쓰이는 의약품 미프진 정품을 판매한다고 홍보합니다. 임신 중지약인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이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지 않아 우리나라에선 유통 자체가 불법입니다. 소개된 사이트에 들어가 직접 구매 문의를 해봤습니다. 5분 안에 응답이 와 임신 몇 주 차인지 물은 뒤 55만 원짜리 약을 복용하면 된다고 안내합니다. 해외에서 배송하는 정품이라고 안심시키면서 불법이 아니냐는 질문엔 문제되지 않는다. 운영한 지 10년이 넘었다고 강조합니다. 다른 SNS에서도 미프진을 검색하면 판매 홍보 글들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식약처가 SNS를 통한 미프진 불법 거래 사례를 찾아낸 건 올 들어 7월까지 65건입니다. 지난 2022년 적발 건수 51건과 지난해 20건보다 훨씬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로 이어져 피의자를 검거해 검찰에 넘긴 건 2022년 이후 3건에 불과합니다. 가짜 계정을 이용하거나 해외에 서버를 둔 경우가 많다 보니 신원 파악과 검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불법 유통되는 임신 중지약이 가짜일 수 있는 데다 정확한 처방이나 안내 없이 복용하면 과다 출혈 등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은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불법 유통 단속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낙태죄 입법 공백을 빨리 해소해 임신 중지 의약품에 대한 정식 도입을 검토해야 불법 유통과 오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SBS 박재현입니다. 네, 강원과 경북 동해안에는 일반 참문어보다 훨씬 더 크게 자라는 대문어가 살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이 문어를 찾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동안 높게만 느껴졌던 인공 양식의 벽을 국내 연구진이 하나씩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재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서 잡히는 냉수성 어종인 대문어입니다. 최대 길이 60cm, 무게 3.5kg까지 자라는 참문어와 달리 대문어는 최대 3m, 무게는 50kg 넘게 자랍니다. 어획량이 들쑥날쑥하고 해마다 명절이 되면 수요가 급증해 가격이 폭등하기도 합니다. 사료상이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선물. 명절 때는 한 7만 원 선 보면 돼요. 평소에는 얼마예요? 평소에 뭐 5만 5천 원, 5만 원. 수산연구소의 수조 한 귀퉁이에 커다란 어미 대문어가 붙어 있습니다. 석 달 전 알을 낳은 뒤 먹이 활동을 줄여가며 알을 품은 어미는 알이 부화하면 죽습니다. 산란 후 6개월여 만에 부화한 새끼 대문어는 다리보다 머리가 더 큽니다. 이후 7개월이 지난 지금 생김새는 제법 문어처럼 변했습니다. 다리와 다리 사이에는 얇은 막이 생겼고 기분에 따라 몸 색깔도 변합니다. 몸 길이는 4-5cm에 불과하지만 지난 2월에 부화한 뒤 벌써 7달 넘게 자라고 있는 겁니다. 적합한 먹이를 찾는 것이 가장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약 40여 종의 먹이를 가지고 이제 공급 시험을 수행을 해왔고요. 최종적인 목표는 성체로 키운 다음에 하나의 사이클을 도는 전주기 양식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다 자란 대문어가 3년 뒤 알을 낳아야 사육에 성공한 걸로 판단됩니다. 대문어 사육에 성공한다면 어린 문어 방류 증가로 어민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SBS 조재근입니다.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값비싼 외국 명품 안경을 쓴 모습이 최근 포착됐습니다. 국제 제재에 따라 북한에는 반입이 금지된 물건입니다. 김정은이 이런 사치품들을 자신의 측근에게 선물로 줘서 충성심을 높이는 데 활용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정혜경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지난달 20일 러시아에서 열린 브릭스 여성 포럼에 연사로 나선 최선희 북한 외무상. In the present era, establishing a just and fair new international order
is an effort to oppose all acts of high-handedness, arbitrariness, and hegemony. 당시 촬영된 사진은 최 외무상이 착용한 안경에 해외 유명 브랜드 디올의 로고가 선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손가락엔 다이아몬드로 추정되는 보석이 박힌 반지를 끼고 있는 장면도 포착됐습니다. 모두 UN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라 북한으로의 반입이 금지된 사치품들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전투기 공장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최 외무상이 구찌 핸드백을 든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당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도 디올 핸드백을 든 모습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은 주민들이 이런 고가의 해외 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속하고 있지만 정작 김정은 일가와 최측근들은 거리낌 없이 공개석상에서도 사치품 사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입이 어려운 사치품들을 측근들에게 하사하며 충성심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이른바 선물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새로운 상품이지만 어느 정도 사용된 구상품 이렇게 위장을 해가지고 북쪽으로 들어오거나 고가의 이런 사치품이 들어간다는 것은 김정은 위원장이나 최고 지도자가 왜 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코로나 봉쇄 기간이던 지난 2021년과 비교했을 때 올 상반기 대중 수입 품목 가운데 주류와 화장품, 가죽 수입량이 크게 늘었습니다. 특히 시계는 반년 만에 지난해 1년치 수입 규모를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오는 16일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총선 이후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첫 선거라 여야 지도부 모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영광 군수를 제외한 기초단체장 3곳의 후보를 낸 국민의힘은 우세 지역으로 꼽히는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당 지도부는 강화군수 후보 출정식에 참석해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여당 후보를 찍어달라며 탈당에 무소속 출마한 안상수 후보를 견제했습니다. 집권 여당의 원내 대표로서 제가 또 경제부총리를 지낸 사람으로서 여기에 공약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다음 주 전남 곡성 지원 유세를 시작으로 부산과 인천에서 현장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표심 공략에 나섭니다. 기초단체장 4곳 모두 후보를 낸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 2곳을 수성하고 부산 금정에선 조국혁신당과의 단일화 이슈에서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오전엔 전남 영광, 오후엔 부산 금정을 방문해 정권을 심판하고 새롭게 정권을 창출해낼 민주당을 선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총선이 1차 정권 심판이었다면 이번 보궐선거는 2차 정권 심판이어야 한다. 동의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후보를 내 전남 영광과 곡성, 부산을 잇따라 찾아 정권과 각을 세우며 야권 분열 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제 목에 칼이 들어오더라도 윤석열, 국민의힘 정권과 손잡지 않을 것입니다. 그걸 붙들어내시고 이번 재보궐선거는 4월 총선 이후 첫 전국 단위 선거로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란 점에서 새로 출범한 여야 지도부 모두 총력전을 펼칠 전망입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요즘 선선해진 날씨에 낚시하러 가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버리고 간 낚싯줄과 바늘에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새들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가을철 서해로 올라오는 고등어를 낚기 위해 강태공들이 방조제에 모였습니다. 미끼를 단 낚시를 던지고 잠시 기다리자 고등어들이 잇따라 달려나옵니다. 헐떡이는 고등어. 한 번에 2마리씩 잡히기도 합니다. 손맛도 좋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재밌습니다. 아주. 어망 속엔 싱싱한 고등어들이 속속 들어차고 2-3시간 정도 낚시를 하면 20-30마리는 거뜬히 잡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잡히기 시작한 고등어가 먹잇감인 멸치대를 따라 서해 연안으로 올라온 겁니다. 천수만에 밀집된 숭어나 우럭 양식장들도 고등어를 비롯한 물고기들이 몰려드는데 한몫하고 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자 강태공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바다에 조명등을 켜고 불을 밝히자 불빛을 따라 모여든 갈치가 낮게 올라옵니다. 왔다.
새끼 갈치인 불치지만 낚싯대가 휠 만큼 힘이 셉니다. 이게 힘이 좋아가지고 한번 잡히면은 그냥 스릴 만점이라고 할까? 강태공들이 북적이던 곳엔 폐 낚싯줄과 바늘이 쉽게 눈에 띕니다. 버려진 폐 어구는 먹이 활동을 하는 새들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지난 5월 멸종 위기종 1급 황새가 낚시 바늘을 삼켰다 구조되는 등 충남에서만 올해 괭이갈매기, 외가리 등 6마리가 낚시 쓰레기 탓에 죽거나 다쳤습니다. 낚시 쓰레기는 버리는 게 아니라 치워야 생태계가 안전하게 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여름처럼 더웠던 날씨 때문에 해충도 크게 늘었습니다. 나뭇잎을 모조리 갉아먹어서 가지만 남은 나무들이 많습니다. 지원방송 정창영 기자입니다. 다닥다닥 나뭇잎에 붙어있는 애벌레. 외래종인 미국 흰불나방의 유충으로 집단으로 서식하며 화렵수 잎을 갉아먹습니다. 본래의 형태를 잃고 인맥만 남겨진 나뭇잎을 보면 유충의 먹성을 알 수 있습니다. 유충이 발생한 벚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원주시 문마급 일대 가로수와 산책로까지 멀쩡한 벚나무를 찾아보기 힘들 지경입니다. 유충이 생기기 시작한 지난 7월 주민이 지자체에 신고했지만 번식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사무소와 원주시 수목관리하는 부서에 전화를 드려서 이거 방제가 시급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으로 보면 방제가 됐을까라는 의구심도 들고 유충이 극성을 부리는 건 무더운 가을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미국 흰불나방 유충은 보통 6월과 8월 사이 2번 정도 부화하는데 높은 기온 탓에 한 번 더 부화하게 된 겁니다. 가을 폭염까지 이어지면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평소에는 2세대에서 끝나던 애들이 한 번 더 번식을 할 수 있는 기후 조건이 맞춰진 거죠. 전문가들은 유충이 더 크기 전 방제를 실시해 성충이 되는 걸 막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한 마리 성충이 600개 내진 700개 정도 알을 산란을 하는데 이거를 지금 이 시간에 방제하지 않으면 어마무시하게 내년에 유충이 발생이 되죠. 대발생을 예고할 수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은 올해 미국 흰불나방 유충으로 인한 피해가 지난해보다 15%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G1 뉴스 정창영입니다. 우리나라가 탄소 중립을 선언한 지 4년쯤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얼마나 돈이 드는지 정부는 그동안 정확히 밝혀오지 않았는데 저희 취재 결과 처음으로 정부가 이 비용을 계산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학계에선 드는 돈뿐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장세만 기후환경 전문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내뿜고 빨아들이는 온실가스의 양이 똑같아지는 탄소 중립.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이 목표입니다. 지난 2021년 10월 일단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얼마나 줄일지 새로 정했습니다. 당시 정부의 비용을 물었지만 똑부러진 답은 하지 않았습니다. NDC 이행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할 예정인데요. 그 과정에서 구체적인 소요 비용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3월 로드맵까지는 만들었지만 여기 드는 비용 추계치는 또다시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각국 정부가 내년까지 2035년까지의 감축 목표치를 유엔에 제출하도록 규정합니다. 환경부에 설치된 정부합동 작업반이 2035년 목표치를 짜고 있는데 이를 위한 소요 비용도 처음으로 추계 중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발전, 산업, 수송, 건물 등 분야별 소요 비용을 모델링 기법으로 산출한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학계 등에선 2050년까지 많게는 2천조 원의 비용이 들 걸로 추정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은 비용뿐 아니라 탄소 중립으로 얻을 편익도 함께 제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탄소 중립을 가야 되는 이유는 결국에 편익이 크기 때문에 가는 건데 우리가 그 편익을 모르는 상황에서 근데 무조건 탄소 중립을 설득을 하면 사실 정당성도 떨어지고 설득력도 떨어지겠죠. 작업반은 올 연말까지 우선 2035년 감축 목표치를 확정한 다음 비용 추계를 본격화할 계획입니다. SBS 장세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6일부터 11일까지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윤 대통령은 필리핀과 싱가포르 국빈 방문을 통해 무역과 투자 확대 등 협력을 강화하고 라오스에선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합니다. 특히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시바 시게루 신임 일본 총리와의 첫 정상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바깥 활동하기 좋은 요즘이지만 큰 일교차에 항상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울 아침 기온은 12도로 쌀쌀하겠고요. 낮에는 24도까지 크게 오르겠는데요. 그 밖의 지역도 많게는 기온 차이가 15도 이상 나니까요.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더 이어지겠고 아침까지는 중부와 호남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가로는 당분간 강한 너울이 유입되겠고 영남 해안가는 내일까지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또 전국 곳곳에 가끔 비가 오겠고요. 남부지방은 월요일에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